안녕하십니까. 저 CNC 특목수학관 함승민 강사라고 하고요. 오늘 그 전국권 자사고 합격을 위한 수학 면접 대비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고자 앞에 섰습니다. 올해는 입시 관련 혼란이 참 많았던 한 해였어요. 그죠? 그리고 요강이 확정되는 것도 되게 늦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특히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혼란스러웠고, 또 그것 때문에 늦게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게 되고, 또 폐지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전 수학 강사다 보니까 입시 전반을 다루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수학이 면접에서 그리고 합격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도움이 되는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학년 그 학부모님들이 많은지 또 1, 2학년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 전 학년에게 고루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제가 이 앞에 섰습니다. 네, 전국거 자사고 입시라는 건 이제 아시다시피 그 상상고,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이 정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수학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을 모아봤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부터 이제 바뀐 입시 체제가 수학이 더 변별력을 가지게 되고 더 중요한 역할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로 가장 어떤 그 당락의 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이제 민사고 입시 담당자분이 실제로 그 에듀 동화라는 신문 잡지에다가 이제 그분이 기고를 하신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면 그 수학은 민사고 면접 과목 중에서도 실질적인 변별력이 가장 큰 과목이다. 이건 민사고뿐 아니고요. 상위권 자사고는 다 이제 면접 과정에서 비슷한 내용들을 보이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이제 일단은 어떤 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같은 모레이를 맞아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생기부나 준비해온 내용들 갖고는 거의 점수 차이가 안 난다는 말씀이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면접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떤 지식적인 부분 때문에 답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진짜 수학 그리고 과학 이 정도인 거고요. 나머지 뭐 인성 면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점수를 다르게 이제 채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후에 계속 말씀을 드릴 얘기가 여기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수학 면접 과정에서 뭘 물어보는지에 대한 얘기도 여기 나와 있어요. 뒤에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중등 수학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들을 다 소화한 학생이면 무리 없이 이제 그 면접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면접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수학 실력이 필요해서 답을 내야 되는 질문은 잘 물어보질 않아요. 이제 이전에는 지필고사가 있었고 그때는 이제 수학 실력 자체를 물어봤는데 이제는 그걸 물어보지 않는 구조로 바뀌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문제를 잘 푸는 학생이 더 이상 고등학교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리나 개념을 100%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반복적인 문제풀이로 답을 낼 줄 아는 학생이 필요하지 않다는 구조인데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대학 입시 자체가 수시 위주로 재편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입장에서도 대학에 가기 유리한 학생들을 선별해서 모집하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대학에 보내는 게 고등학교의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 유리한 아이들을 뽑는 건데요. 지금 입시 구조에서는 뭐 특별히 공부를 아주 잘한다, 수학 한 과목 뛰어나다고 해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입시 전형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수학 특기자 전형이라든지 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전부 없어지고 수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거기에 맞춰서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제 올해 입시에서 특별히 바뀐 부분이 학교별로 조금씩 있어서 그것들을 짚고 그것들이 왜 수학의 변별력이 더 강화가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상상고 같은 경우에 원래 면접 과정이 두 과정으로 되어 있었어요. 개인 면접이 있고 또 여러 명이 단체로 들어가는 집단 면접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이제 면접 과정이 간소화가 되면서 집단 면접이 폐지가 되고 개인 면접만 남았어요. 한 명씩 들어가서 밑에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시간 15분 정도 15분 합해 30분 정도를
이제 아이가 그 면접을 참여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채점된 결과로 이 아이를 선별하게 되는 그런 단순한 과정으로 바뀌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면접 과정이 축소가 되니까 아이의 개별적인 어떤 준비 상태를 좀 더 치밀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저기 밑에 이제 원래 이 부분이 원래 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자기주도 학습이 잘 되어 있는 아이인지 알아보겠다라는 취지의 용어였는데요. 아직 다른 학교들은 계속 저 용어를 쓰고 있는데 상상고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저 부분이 창의융합 인재로 바뀌었어요. 이제 어감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좀 이제 느끼시는 게 있을 텐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을 판별하겠다라는 얘기는 이 아이가 어떻게 준비를 해왔냐 그 과정에 대한 얘기예요.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열심히 잘 했다 뭐 안 했다 이거를 판별하겠다는 얘기인데 창의융합 인재라는 거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을 보는 것에서 결과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겠다는 걸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게 또 이제 입시, 대학 입시가 변화함에 따라 상상고가 가장 먼저 빠르게 이제 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이제 노란 글씨로 제가 앞으로 쭉 써 있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수학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노란색이에요. 오늘 아무래도 이제 수학 관련 설명이다 보니까요. 창의융합 인재라는 부분에서는 이제 창의융합 인재가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렇게 옛날 같으면 문이과가 구별이 명백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과적인 통계를 낸다든지 수치를 다루는 사람이 빅데이터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는 빅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어떤 기술자와 그것에서 이제 의미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문과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어떤 수치로 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결과물을 뽑아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 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리고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이제 문이과적인 옛날처럼 한쪽 이제 재능이 치우쳐 있는 사람은 요즘 4차 산업혁명이지 뭐 이런 시대에는 맞지 않다는 취지고요. 그럼 이제 창의융합 인재라고 말을 할 때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과적인 성향, 뭐 책을 많이 안 읽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될 거고 문과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수학에 약하다, 수에 약하다라는 부분일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을 이제 실제로 어떤 정해진 시간 내에 이 아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건 어느 쪽이 더 판단이 쉽겠냐라고 생각하면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부분을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변별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아이들이 다 긴장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뭐 평소만큼 명쾌한 대답을 대부분 할 수 없다고 치면 그 와중에서 아이의 답변을 듣고 이 아이가 수학적 논리적으로 뛰어난지 아닌지가 창의융합이라는 그 과제와 더불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자기소개서 항목이에요. 그 상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세 페이지로 되어 있는 그 자기소개서의 폼이 나와 있는데요. 자기소개서 폼에 대한 얘기거든요. 페이지 1은 뭐 이름, 뭐 거주지, 뭐 이런 거 쓰는 기본 인적 사항을 적는 곳이고요. 페이지 2와 3이 이제 그 자기소개서 실제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페이지 2에서 물어보는 노란 글씨 부분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과 학업에 기울인 노력에 관하여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적어라 라는 질문인데 이게 추상적으로 내가 어떤 뿌듯한 성취감을 느꼈다, 공부에 보람을 느꼈다 라고 자기소개서를 기재하면 그 학생은 합격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후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소개서와 면접은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 내에서 이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는 것을 담당자에게 끊임없이 어필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그냥 눈에 써 있고 보이는 대로 답을 하면 실제로 질문자의 의도랑 맞지 않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게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냐 하면 성취감을 느낀 학습 경험의 재료는 엄청 많을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체육을 하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성취감을 느꼈다. 이런 답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이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공부를 했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얻게 됐나.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의 학업 능력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바꿔 인식을 하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학업에 기울인 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떻게 내가 열심히 밤새서 공부를 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만큼 공부를 해서 이걸 얻게 되고 그 과정에 보람을 느꼈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는 학생 그리고 깊이 있는 공부를 한 학생이라는 것을 어필하라는 질문이거든요. 보이는 대로 읽으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3페이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독서 관련된 내용인데 중학교 기간 동안 감명 깊게 읽은 책 3권에 대한 내용을 적어라. 물론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많이 있을 수 있죠. 뭐 쉬운 책을 보고도 감명을 느낄 수 있고 뭐 어린 왕자를 읽고도 감명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뭐 거기에서 뭐 얻는 점을 발견하고 이런 과정을 마찬가지로 이 페이지 3에 있는 과정에서도 어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선택하는 것부터 전략적으로 그리고 또 본인의 우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제의 책을 선정하고 또 뒤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이 아이의 장래 진로와 그리고 이 학교에 지원하는 동기와도 다 맞물려 떨어져야 합격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자기소개서와 면접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밑에 거기 보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창의융합 면접자 중 1명. 옛날에 이제 그룹으로 들어가는 면접이 있었는데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혼자 들어가서 10분에서 15분 정도 본인이 준비한 것들과 그 면접자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그 상상고, 민사고와 하나고, 의대부고는 좀 달라요. 상상고, 민사고는 이 면접 과정에서 수학적인 질문 혹은 과학에 대한 질문, 교과적인 질문을 물어봐요. 본인이 자기소개서에 이제 기재한 것들은 다른 학교도 물어보는데요. 그냥 그 면접관이 준비해서 뭐 이렇게 이건 어떻게 풀 수 있어?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런 질문은 상상고, 민사고는 있고 외대부고 하나고는 없어요. 어쨌든 창의융합 면접이라는 것에서 교과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이제 준비된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요. 인성과 독서 면접, 사실 여기서는 독서 같은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별력을 갖게 본인이 유도할 수 있지만 그냥 무난하게 흘러가면 그냥 뭐 이거 특별히 뭐 그 우열이 크게 정해지지 않고 당락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민사고 같은 경우는 뒤에 넘기면 알겠지만 이 비슷한 유형으로 면접을 보는데 배점을 적어놨어요. 거기는 배점을 적어놨는데 배점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수학이 변별력을 가진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번에는 하나고인데요. 이제 바로 이어 하나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상상고, 민사고는 수학 관련 질문을 직접적으로 물어본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하나고, 외대부고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과정에서 수학적, 교과적 지식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가진 교과적 어떤 성취, 그리고 공부해온 것들을 어필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게 어필이 돼야 합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과 그 과정에 느낀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학습해온 과정과 그 재료에 대한 설명을 깊이 있게 하고 여기서 본인이 우수한 학생이고 또 열심히 공부했다는 걸 어필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게 어떻게 이어져야 되냐면요. 내가 중학교 때 이런 것들을 준비했고 이런 공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단순히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3번 항목에 노란 글씨로 써있는 어떤 본인이 이후에 그 학업 절차를 마치고 난 이후에 본인의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수학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왜 했냐 하면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년 이제 저희 반에서 이제 하나고 붙어서 지금 이제 전교권 성적을 꾸준히 받고 있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 항목에서 굉장히 잘 썼어요. 어떻게 썼냐 하면 흉부외과 의사가 꿈이었거든요. 흉부외과 의사가 꿈이 이제 가슴을 이제 내부적으로 그 외과적인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 아이가 관심이 있었던 건 호흡기였어요. 호흡기. 근데 호흡기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그 꽈리 구조라고 해서 같은 모양의 그 구조가 반복적으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제 숨을 쉴 때 평평하게 되어 있는 것보다 쭈글쭈글쭈글하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쭈글쭈글쭈글하게 되어 있으면 같은 크기에도 단면적이 커지잖아요. 그죠? 단면적이 커지면 숨을 쉴 때 산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양이 많아져요. 그래서 그 쭈글쭈글쭈글한 모양이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걸 보고 얘가 이거 굉장히 재미있다.
이 규칙적인 모양에 대한 길이 넓이를 구할 수 없을까라고 본인이 생각했다고 적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어떤 무한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프랙탈 구조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거기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를 했다. 자기소개서를 뭐 제가 도와주긴 했지만 자기소개서를 보고 붙을 거라는 걸 바로 알았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딱 원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그 앞에 이제 인성이나 그 준비 과정에는 본인이 왜 흉부외과 의사를 하고 싶었는지를 적었어요. 이런 경우에 뭐 이런 사례를 봤고 TV에서 이런 사람을 봤는데 너무 힘들어하더라. 근데 우수한 흉부외과 의사가 돼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인성을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학습해온 과정에는 방금 그런 내용을 적었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떻게 공부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학교에 어떤 동아리가 있는 것도 미리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가 있으니 거기서 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이런 봉사를 하면서 재능과 어떤 봉사적인 마인드를 한꺼번에 키우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적으면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껍데기만 있으면 안 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교과적인 우수함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하나고 같은 경우에 나와 있죠. 그죠? 자기주도 학습 영역, 방금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배점이 25점이고요. 뭐 반장을 했다, 뭐 아이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소했나, 뭐 친구들이 싸우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인성 면접에서 물어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대답은 특별한 아이가 아니면 대부분 비슷해요. 대부분 비슷하다는 건 그거는 이 아이가 그냥 정상적인 인성을 가지고 있나를 확인하는 절차인 거지 그걸로 어떤 우열 변별력을 가지지는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외대부고인데 외대부고도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학습계획을 세우고 학습해온 과정 그리고 과정에 느낀 점 거의 같은 질문이고요. 근데 여기는 졸업 진로계획을 하나고에서는 본인이 끼워 넣어야 되는데 외대부고에서는 그렇게 항목에 들어있어요. 그런 점만 좀 다르고 전반적으로는 비슷해요. 외대부고가 하나고보다는 이제 수학적 질문 거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물어보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물어보는 성향이 있어요. 외대부고가 좀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더 원하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그 교과 성적 출결 상황 이게 전반적인 100점으로 기준으로 환산한 점수인데요. 교과 출결이 올해가 아니고 뭐 무단 결석이 있거나 무단 조퇴가 있는 학생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저 위쪽 40점은 전부 공평하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특별하게 뭐 어떤 점이 너무 뛰어나서 뭐 다른 게 하나 마이너스가 있어서 붙는 경우가 연에 한두 명씩은 있는데요. 거의 없고요. 저 위쪽 점수는 거의 다 아이들이 맞춰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변별력은 이제 면접평가에서 나오는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른 학교에서는 그 수치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수치로 표현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마찬가지 교과적인 우수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합격을 기대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럼 제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왜 면접 과정에서 딱히 수학 관련 질문을 물어보는 학교는 둘밖에 없고, 그것도 사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물어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교과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민사고 홈페이지에 가면요, 이제 그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 그 FAQ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수정 없이 가져온 거고요. 면접할 때 질문하는 수준은 중학교 교과과정 수준인가요? 맞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이고요. 중학교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잘 공부했으면 소화할 수 있는 문제만 물어본다고 했어요. 실제로는 난이도 있는 문제를 3년에 한 번꼴로 물어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다 그냥 비슷해요. 그냥 뭐 우리가 보통 흔하게 보는 중등 심화 교재를 풀 수 있으면 답할 수 있는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좀 더 어려운 걸 물어봐서 아이들의 실력을 좀 더 변별할 수 있을 텐데 왜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를 가지고 물어보고 그걸 구술 면접 형태로 답하게 해서 아이들을 분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희나 이제 어머님이나 제 또래는 저희 다 시험 보고 이제 대학에 가는 세대였잖아요. 실력 순으로 딱 점수 잘 받는 순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 학습으로 원리 이해를 못하거나 깊이 있게 하지 않은 상태에 답을 내는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거든요. 문제 해결력, 이해력을 키우려면 원리를 알아내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필요하지 숫자를 반복해서 많이 풀어서 답을 내는 사람이 시대에 맞지 않다는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이가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아이가 만약에 고등선행을 많이 했다든지 아니면 경시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교과과정 이외의 답변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뭐 중학교 1학년 최대공략 최소공부에서 이런 게 나오는데 경시에서 나오는 방법들을 사용하면 이런 것들 쉽게 풀고 짧게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학생이 만약에 그런 걸 가지고 답했다고 하면 면접관이 다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 훈련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이거든요. 아무리 경시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경시도 마찬가지 수학의 일부분이라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창의력, 사고력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시험마다 패턴이 있고 기출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반복 훈련을 하면 일정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런 식의 공부를 한 학생인지 아니면 원리를 이해하고 자기가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해답을 도출하는 학생인지를 물어보려면 쉬운 질문을 하고 말로 답하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정확하게 말을 하는지 그리고 각 과정에서 논리적 비약이 없이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표현이 정확한지 이런 것들을 봐서 아이들을 이제 분별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나와 있지만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은 중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했느냐 그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과 원리들을 다 정말 그 숫자 반복이 아니라 제대로 받아들였느냐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싶은 거죠. 면접 대비를 위한 수학 공부 방법에서 한 4가지 정도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모든 시험의 가장 처음이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학교마다 좀 물어보는 타입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원하는 답도 다르고 질문의 난이도도 달라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있다. 그럼 그 학교 기출문제 분석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를 뭐가 생기냐면 기출문제를 풀고 유사한 문제를 풀겠다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내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아니구나를 아이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알고 준비를 하다 보면 강약과 어떤 선호 무게 배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중학교 과정이 6개학기로 되어 있잖아요. 6개학기가 고루 출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주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떤 뭐 단원의 구조적인 특징도 있겠죠 아마. 말로 물어볼 수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파트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몇 년치를 쭉 뽑아서 보면 이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정해진 시간 내에 말로 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있구나. 이런 정도의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자주 물어보는 뭔가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선행을 하거나 뭐 심화를 하거나 경시를 한다고 해도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힘의 방향을 물어본다. 그럼 나는 이제 뭐 삼각함수를 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 라든지 어떤 거리 속력 시간이라는 것을 물어본다. 그러면 나는 이제 미분을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라든지. 그래서 그것들을 공부한 것들이 단순히 고등 과정을 공부한 게 아니라 면접 과정에서 제가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뭐가 나오는지 알면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소에도 특별히 잘 나오는 부분은 단순히 문제풀이가 아니라 용어 하나하나도 개념을 다 정확하게 외우고 또 답을 할 때도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 답할 수 있고 이런 준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가장 출발은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나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강사니까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로 기출문제 계속 모으고 있고 이제 이게 대외적으로 공식적 발표를 하진 않아요. 이제 저희도 이제 면접 갔다 오는 아이들한테 이제 뭐 물어봤니? 이렇게 물어봐갖고 이제 모아서 또 하고 또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걸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 이제 학원이나 그런 분들도 이제 통해서도 이제 서로 모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봤구나 해서 쭉쭉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검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일부분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난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많이는 안 나오는데 경향을 파악하기에는 좀 부족한 양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검색을 저도 많이 해봤는데 많이 나와 있지는 않던데 그래도 안 보는 것보다는 나을 거고 면접 대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그런 데서는 아마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이 끝났으면 거기 잘 나오는 단원과 또 중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화 문제로 각 과정별 핵심 개념과 내용을 정리한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아까 질문이 예를 들면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1학년 1학기에 1차 방정식 활용 같은 게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그게 이제 일상적으로 그냥 내신 수준보다는 당연히 어려운 걸 물어볼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답하려면 기본적으로 말로 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수학 실력도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머리 쓰는 훈련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유사한 문제들로 평소에 많이 해놓으면 좋아요. 이게 어떤 수준이냐 하면 그 딱 레벨로 말씀을 드리면 그 준경시 수준이에요. 준경시 수준. 그게 뭐냐 하면 준경시라는 건 뭐 영재고 준비라든지 KMO 준비라든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시험 바로 전 단계예요. 책으로 말하면 이제 A급 수학이라든지 뭐 슈퍼 수학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평소에 꾸준히 풀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 대비해서 원활하게 이제 막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준 실력이 되거든요. 여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교과 영역을 벗어나는 질문은 없어요. 저희가 이제 다루는 자료에서 이건 이제 면접 수업과 면접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교과 과정 안에서 꼬아놓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일단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구술 형태로 그리고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뭐가 중요하고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고 이래서 이런 풀이가 나온다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근데 시중교재를 사용해도 도움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도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그 부분의 문제를 반복해서 많이 푸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건 면접용이에요. 면접용.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면접 과정에서 답을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 작년 같은 경우 같이 2명이 갔는데 정답을 말한 애가 떨어지고 못 맞춘 애가 붙었어요. 그건 면접이라는 것은 그냥 그 아이가 답을 말하느냐 그렇지 않냐를 판단하고자 하는 의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목적이면 시험을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시험을 안 보고 굳이 말 형태로 하자는 건 그 아이가 논리적으로 그 안에 개념들을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뭘 준비해야 되냐 하면 답변을 세련되고 고급지게 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면 고급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요 이래가지고요 이렇게 이게 크면요 저것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뭐 딱 정확하게 뭐 이거는 뭐 비례 관계에 있고 반비례 관계에 있고 이런 식으로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이 아이는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아이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용어 훈련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각 단원별 배운 것들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따로 시키지 않으면 안 하거든요. 함수 너 1차 함수 2차 함수 다 풀 수 있어 뭐 이러면 애들은 끝나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함수가 뭐고 1차 함수는 뭐고 2차 함수는 뭐고 어떻게 바뀌는 거고 거기다 뭐 변화량이라는 건 어떤 거고 거기 나오는 용어들을 반복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왜 내비게이션 켜고 이제 운전하다 보면 다음에 못 찾아가잖아요. 그죠? 저희가 의식 안 하고 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비 끄고 헤매다 보면 거기 두 번째 가면 금방 찾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용어에 대한 의식을 한 상태로 용어를 다뤄야 이게 기억이 나고 나중에 답변을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시키는 거고요. 이건 이제 저희 재작년에 저희 반 아이가 용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책 아무것도 안 보고 빈 종이에 적어낸 내용인데 보면 이제 거의 제대로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아이고요. 당연히 이 아이는 붙었죠. 이런 훈련을 의식적으로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거 그냥 뭐 꼭 학원 가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좀 난이도 있는 책 아까 말씀드린 책들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앞에 있는 해설 부분 애들 안 보거든요. 당연히 저도 뭐 학원에 오는 애들 그거 볼 필요 없잖아요. 사실 그 부분에 해당하는 설명을 선생님이 해주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용어를 놓쳐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말로 풀어 설명해 주는 게 더 쉬우니까 그런 방식을 쓰는 거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본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난 과정 1, 2, 3학년 책을 모아놓고 그 설명 부분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면접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반복적으로 읽고 용어를 기억하고 이건 나올 것 같다 싶은 건 외우고 그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합한 난이도라는 건 너무 어려운 거 읽어도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면접 과정에 사용을 하지도 않고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아이가 능숙하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중학교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아무리 우수한 아이들이라고 해도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내용들을 이제 어떤 수학적 원리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수학적 이야기도 좋아요. 이것도 시중에 책도 많아요. 이렇게 수학 이야기들을 재미있는 것들 다루는 책도 많고 수학 퍼즐, 수학 퀴즈 이런 책도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읽어본 아이들은 머리를 쓰는 것들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면접 과정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저희가 이제 면접 대비반 수업을 하는 아이들이 이제 봤던 읽기 자료인데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밌는 얘기를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아킬레스와 거북이 다 아시죠?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달리기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거북이가 있으면 달리기 빠른 사람이 느린 거북이를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제 거북이가 느리고 사람은 빨라요. 그럼 사람이 이전 거북이 자리까지 따라가면 거북이는 조금 더 가 있거든요. 그럼 사람이 그만큼 따라가면 거북이는 조금 더 가 있잖아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아무리 따라가도 조금 더 가 있고 아무리 따라가도 조금 더 가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사람이 거북이를 따라갈 수가 없죠. 그렇죠? 실제로는 사람이 거북이 따라갈 수 있죠. 그죠? 금방 따라가는데 이 말이 어디가 틀린 건지를 생각하는 건 우수한 아이들도 그렇고 수학을 하는 사람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맞는 말 같거든요. 그 과정까지 따라갔고 얘는 좀 더 가 있고 아무리 따라가도 좀 더 가 있을 테니. 왜냐하면 속력이 달라도 같은 시간 동안 움직이긴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따라잡는 만큼 속력이 10분의 1이면 10분의 1만큼은 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영원히 따라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면접 과정에서 물어봤다든지 이런 건 출제 가능성이 있는 난이도의 범위거든요. 이런 걸 면접 과정에서 물어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 대해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아이는 아마 B가 하나 있어도 붙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웬만큼 우수하지 않고는 답하기 힘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시키는데 재미삼아 어떻게 실제로 따라갈 수 있는 게 맞잖아요, 그죠? 왜 따라갈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되고 실제로 왜 따라갈 수 있는 걸까요? 제가 이제 수학 수업을 하러 온 건 아닌데 질문을 던졌으니 알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렇게 거북이가 움직이는 그래프가 이 정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는 그래프는 좀 더 가파른 그래프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그래프면 당연히 만나는 점이 생길 거잖아요. 그 만나는 점이 생기기 직전 과정을 아주 분할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나기 직전이니까 여전히 거북이가 앞에 있죠. 조금 만나는 점 조금 더 가까이 가도 여전히 거북이가 앞에 있죠. 근데 그 점을 넘어가면 거북이가 뒤에 있죠, 그죠? 그 거북이와 사람이 만나는 그 직전의 상황을 끊임없이 잘게 쪼개서 극한적인 개념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북이가 앞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극한적인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 사람이 앞에 갈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이 면접 과정에 답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저희 지금 3학년 이제 한국어 면접 대비반이 토요일 반을 이미 개강을 해갖고 하고 있는데 수학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거든요. CNC 전체에서도 뭐 등수에 들어가는 아이들이고 학교에서도 수학은 틀리지 않는 애들이고 전교 1등 뭐 이런 거 쭉 하는 애들인데 제가 한두 명쯤은 맞추지 않을까 싶어갖고 이제 물어봤는데 한 학생 정도만 수식으로 풀어서 고등과정을 배운 극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답은 내더라고요. 답은 내는데 그 과정을 말로 표현해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꾸준히 읽고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학원에서는 이제 필요한 난이도를 선별해서 주는데 딱히 뭐 학원 도움을 받지 않는 학생이라고 하고 아니면 3학년이 아니라 1학년이나 2학년이라고 하면 수학 동안 이런 책들도 많고요. 수학 읽기 재밌는 책들 많거든요. 그런 거 꾸준히 재미삼아 한 권씩 읽으면 누적되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면접 관련 준비는 아까 말씀드린 수학에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학년 심화, 개념, 그리고 어떤 그 수학적 유연성과 사고력 이런 것들을 평소에 준비를 하면 되고 그것들의 방법은 학년 심화를 꾸준히 계속 해주고 그 다음에 용어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책을 찾아서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요약이고요. 이제 면접은 그 이후에 하는 거고 그 전에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은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약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적으로 하면 돼요. 자기소개서는 면접도 마찬가지지만 그 안에 내가 우수한 아이고 내가 학업적으로 우수한 아이다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될지 제 설명을 안 듣고도 알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처음에는 각 항목에 대한 답변을 정직하게 그냥 순진하게 묻는 대로 답하면 안 돼요. 묻는 대로 답하지 말고 그 과정에서 우수성을 어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뭔가 소재를 내가 원하는 것들로 바꿔서 이런 공부를 했다가 이런 걸 느꼈다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해달라는 말씀이고요. 이건 추가 질문 유도라는 세부 스킬이에요. 일종의 스킬인데 아이가 그
어떤 자기소개서라든지 답변을 할 때 닫힌 답변을 해버리면 면접관이 더 물어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면접하는 사람이 궁금하도록 해야 돼요. 여기서 아 얘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뭐 예를 들어 뭐 그래프를 잘게 쪼개서 미분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라고 하면 그게 네가 배운 게 아니라 배워서 지식을 안 게 아니라 이걸 정말 네가 생각해내서 어떤 뭐 답을 도출을 해낸 거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 내가 답을 제가 다 해버리면 다 써버리면 질문자가 물어볼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여지를 일부러 남기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준비를 해가면 질문자 입장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물어본 거거든요. 자기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아이가 답변을 잘하면 준비가 잘 돼 있구나, 아이가 우수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할 여지를 만들어 놓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이건 어느 자사고나 사기 자사고가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본인의 수학적 역량이나 공부해온 내용들을 적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경시 공부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수학 공부 많이 하고 실력 있는 학생들, 문제풀이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본인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너무 어려운 걸 적을 때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거는 면접관도 잘 몰라요. 물어볼 수도 없어요. 그 수학 면접 하는 사람이 뭐 과목별로 민사고 같은 데는 있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수학 담당자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물어볼 게 없죠. 자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로 풀어 설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역지문을 받았을 때 해당 문제를 풀고 이론을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수학 담당하는 분이 오셔갖고 깊이 있는 질문을 했을 때도 답을 할 수 있으려면 제 역량이 허락하는 범위까지 해야 돼요. 작년에 저희 반에 한 학생이 이제 안타깝게 떨어진 학생인데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아이였거든요. 수학을 조용히 말없이 공부 많이 하는 학생, 문제 푸는 거 좋아하는 아이였는데 갖고 온 소재가 너무 어려웠어요.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웠는데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다른 주제로 바꾸기를 원해가지고 야 너 이거 답할 수 있어? 내가 물어볼게 너 대답해봐. 막 찔러서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뭐 허점이 보이죠. 답 못할 것만 물어보는 거니까요. 면접관은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이미 써놨으니까 그냥 할게요 라고 하고 냈어요. 근데 아마 써놨으니까 바꾸는 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 아마 그 아이는 이제 자기가 쓴 글이 아주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이게 뭐 굉장히 우수한 걸 어필할 수 있고 어려운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도움이 될 거라는 자의적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떨어졌거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게 이제 떨어진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답변을 만약에 원활하게 못했을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럴 수도 있어요. 올해 이제 민사고 같은 경우는 면접 과정에서 원래 그 독서 관련 면접이 아까 있었잖아요. 다른 학교들은. 근데 민사고는 그걸 빼버렸어요. 독서 관련 면접 질문을 빼버렸거든요. 거기도 이제 올해는 간소화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요. 독서 관련 항목을 애들이 너무 잘 써오는 거예요. 중학생이 할 수 없다는 거 선생님들은 알거든요. 이 정도 난이도는 못하는 거 아는데 그 난이도를 써가지고 오고 질문을 해봐도 이건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를 딴 거를 물어보면 그 수준이 절대 아닌데 그 자기가 준비해온 독서 관련한 건 다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럼 100% 학원에 갔다 온 거죠. 그죠? 학원에 가서 자기소개서 들고 저 같은 사람하고 이제 다 한 거죠. 다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분별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민사고는 과감하게 독서 항목을 이번에 빼버렸어요. 그냥 일반 것들로 자기소개서 기반 그리고 자기들이 준비한 문제 이걸로만 이제 간소화를 했거든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써온 답이 중학생이 쓴 게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려운 질문을 소화를 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고요. 이게 되면 합격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작년, 재작년 저희 반에서 보통 뭐 10명 보면 9명, 8명 정도는 계속 꾸준히 붙었는데 이게 되는 아이가 떨어지는 걸 전 솔직히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처음 해보는 것들이고 또 각각의 질문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수정해주고 첨삭해주면서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딱 그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은 사람이고 인성적으로 나는 그게 왜 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 나는 이런 준비를 했고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 이런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나는 그 귀학교에 가서 귀학교에 어떤 점이 내가 이런 것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귀학교에 가 나는 이런 활동을 할 것이고 졸업한 다음에 이런 진로로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까 말한 세부적 항목에 전부 녹여내야 돼요. 인성, 뭐 교과, 뭐 독서 등등 모든 것들에서 일관적으로 녹여낼 수가 있으면 아주 훌륭한 자기소개서가 되는 거고요. 그게 연결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합격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의 드린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마지막 장에 그냥 제 자랑 홍보 차원에서 쓴 거라 그냥 제 얘기만 들으시면 돼요. 안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늦게 준비하신 분이 올해는 많아요. 그게 자소서가 아니라 자사고가 없어진다라는 말도 있었고 입시 과정도 뭐 많이 조율이 있었고 그러면서 준비가 안 돼 있다가도 보려는 사람도 많고 또 1, 2학년 학부모님들도 아마 내년에도 어떻게 바뀔까 몰라서 지금 진로계획 세우시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아까 말씀드린 것들이 트렌드예요. 지금 현재 올해의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인재를 뽑는 게 시대의 트렌드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을 잘하거나 뭐 국어를 잘하거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그렇게 필요가 없게 돼가고 있어요. 그건 이제 뭐 사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알아도 네이버보다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 그게 뭐냐 하면 수치로든 자료에서 유의미한 것들을 뽑는 거는 그 과정에서 그 자료를 다루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가야 자료를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통계를 작성하는 사람이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통계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찾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가는 사람이 되려면 융합인재가 돼야 되는 시기예요. 융합인재가 된다는 거는 이제 입시 과정에서 또 그런 인재를 뽑겠다는 얘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면접 과정에 많이 녹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입시 관련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어머님들 표정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대충 알겠다라는 이제 표정들이 꽤 있으셔서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제가 뭐 강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즘 또 애들도 내신 대비 기간이고 해서 사실 더 많은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준비를 많이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 필요한 부분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 혹시 뭐 약간 한 시간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관련 질문 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 받는 시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참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이 1, 2학년이 많아요? 3학년이 많아요? 1, 2학년 학부모님 죄송하지만 힘드시겠지만 팔이 무거우셔도 잠깐 손 한 번만. 그럼 3학년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3학년은 이 시기에는 아마 이런 설명회를 들을 시기는 아니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학원에서는 이 면접 관련 수업을 3학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을 단기간에 응축시켜서 주말마다 필요한 부분을 채워가는 수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학업적 여유가 있는 학생이면 꾸준히 미리 준비해도 좋을 거예요. 아마 아까 꼭 저랑 같이 공부하자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저랑 같이 하면 좋고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거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린 책들 많이 보고 그다음에 평소에도 그런 방향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